자, 그 다음에 오늘 기후지정학,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로스님 1층천, 2층천, 3층천 구분해보자. 이게 인드라가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로스님 얘기를 다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로스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국위본도 관심 있게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있어요. 늘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 인드라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오늘 기후지정학 1도만 높아도 역사가 바뀐다. 노마가 결국은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같은 위도상에 있을지라도 어떤 국가는 흥하고, 아니 똑같은 위도인데 이게 꼭 로마냐? 왜 그리스는 안 되고 또 스페인은 아니냐? 응? 터키도 오늘날 터키라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이런 지역도 될 수도 있고, 이란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로마냐?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떤 해당의 로마의 주체 이런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특정의 어떤 환경이 또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중해 온도가 1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로마가 지중해 권력을, 해상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다. 로마 온난기 덕분으로 로마 제국이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로마 온난기가 끝나자마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런 관점도 참고하셔야 된다 이거죠. 로마 제국의 지도층이 무능부패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 기존의 대부분의 기후를 고려치 않은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라면, 인드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지도층이든 그렇게 따지면 타락하지 않은 지도층이 누가 있냐 이거죠. 다 타락했지만 잘 버티는 왕조도 많거든요. 왕도 많고. 조선 왕도 망했으면 연산구 때 망해야 되는데 왜 연산구 때 안 망했어?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이죠. 뭐 따지고 오면. 성적으로 타락해 세종대왕이 그렇게 후궁을 많이 거느리고 성생활을 즐긴 양반인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보셔야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그 통일신라 말기가 뭐 부패 무능했다. 그건 그 이전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 이전에 지방에서 반란이 들끓였다는 것은 뭐냐면 중앙 권력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중앙 권력이 고대 왕국에서 지방 권력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어떠냐면 당대 기후가 대가뭄이 찾아왔거나, 대부분 대가뭄이에요. 아니면 매우 추워졌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역할을 해서 작황이 안 좋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다. 그 삼국지 시대를 보면 당시에 중국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메뚜기 떼니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중국 자료예요. 그래서 세계 평균 기온과 또 동아시아의 기온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들의 의의는 뭐냐면, 이렇게 중국의 왕조 교체 시기와 중국의 온도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1도만 낮아도 1도 평균 기온이 1도만 높거나 낮아도 역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 더 나아간다면, 과거에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상당한 면에서 기후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메르 시대 때부터 인류는 과학기술로 기후를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수메르, 아카드인들은 자연신을 통해서 과학을 이해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수로를 개척하고 댐을 만들면서 댐이래 이 뚝을 만들면서 이런 어떤 노력을 해왔죠. 그런 것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이러한 기후에 대해서 대체해 애우면서 인류 문명사를 건설해 왔다. 이것이 신의 역사다 라고 인드라가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보다 종교가 인류 문명의 시작이죠. 그것들은 괴테클리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드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인간은 신을 발명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발견한 거죠. 인간은 신을 발견한 것이지 신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을 보다 이해한 세력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누구죠? 프리메이슨이죠. 프리메이슨은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알 수 없지만, 바뀌었다고 뭐 일부에서 바뀐다 이렇게 가지만 무신론자는 프리메이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을 믿는 자만이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인도는 프리메이슨을 지지하죠. 반면 일루미나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셔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계 국기본도 신을 믿어요. 네? 노페도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 집안 아닙니까? 침례교. 네. 노스차일드 가문은 유대교. 베어링 가문도 어떻죠? 프리메이슨, 세계 최초의 구본 가문인 베어링 가문도 신을 믿죠. 그리고 근대사는 대부분이 프리메이슨들이 주도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국기본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메이슨이 세상을 주도하잖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도층들은 신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신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특정한 신만 믿게 하는 그런 강제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 후진국이죠.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는 특정한 신만 믿게 하고 나머지 신을 믿으면 테러하고 죽이는 그런 나라들도 후진국이죠. 그런 나라는 세계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신만 강제하는 나라, 특정한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이에요. 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인권을 무시하는 좌익 파시오들에서 종북파 따위에게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권 말세, 인격 파괴입니다. 인격 파괴. 이런 인격 파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맞서셔서 투쟁하셔야 돼요. 종교의 자유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후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데이터가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데이터는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는데요.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망할 때가 기원적 2000년이죠. 이때 왜 망했냐? 그때 막 소금이 바닷물이 계속 침수하고 그러다 망했죠. 그래서 요 약 200년간의 시기에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함무라비
뭐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무정부주의 상태다, 무정부 상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버려진 상태다. 당시에 바빌론은 그냥 망했다. 그리고 그 해양 민족이 빈집털이 하듯이, 예, 근처에 있던 유목민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사막, 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유목민들이 오아시스가 좀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힘을 내서 그냥 빈집털이한 상황이다. 예, 그렇지만 그 수메르 아카디아 지역 거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문명이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라비가 있었던 고바빌로니아 왕국의 시대를 뭐 이렇게 무슨 19세기, 18세기로 보는데, 저는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18세기나 17세기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함무라비도 딱 그 정도 시기. 하지만 한 200년 동안은, 예, 제가 볼 때 이집트건 어디건 간에, 예, 그냥, 예, 황폐했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 세계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다시금 나타난 게 히타이트, 아시리아인 거죠.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왜 기원전 1600년경에 아시리아나 히타이트가 나타났는가.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 예? 이런, 예? 이란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난 건 위도상의 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이집트는 어떻게 되냐. 이집트의 왕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것도 저는, 예, 예, 항상 인드라 얘기했죠. 이집트는 인드라 볼 게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상형 문자는 조작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예, 공식 문서가 아니라 그냥, 예, 무덤의 용어다. 이집트의 시민어는, 예, 아시리아 점령당한, 예, 기원전 5, 6세기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오늘 이집트 언어가 상성됐다고 보고 있고, 그 이전의 상형 문자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세계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고, 이집트 문명은 거기에 짝퉁인 거죠. 그리스 문명이나 페니키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예, 출발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집트 문명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요 지금 도표에 나타난 것보다 1도가 높으면, 1도 내지 2도가 높으면 어떤 이유인지는 이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 1도나 2도가 높으면 이집트가 딱, 예, 적당한 온도다. 이때 이집트의 문명이, 예, 발달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람세스 2세나 뭐 이런 이집트 왕조의 이집트의 전성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딱 보면, 예, 이 평균 온도에서 한 1도 내지 2도 정도 높았을 때 오늘날 시대라고 보면 돼요, 저는. 예. 로마 온난기 때, 예를 들어서 로마 온난기 때 굳이 로마 제국 폼페이우스가 이집트 원정을 떠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떠났냐? 간단해요. 이집트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집트가 쓸모없는 땅이라면 굳이 이집트 원정 가서 거기를 식민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로마 제국이, 예, 이집트 원정을 떠난 이유는, 예, 그게 쓸만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이사르가 굳이 불모의 땅, 오늘날 프랑스 갈리아 땅이나 혹은 잉글랜드 땅을 점령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 땅이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겁니다. 그렇죠? 예.
로마 온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에 추웠다면 갈리아 땅이나 잉글랜드 땅은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로마 온난기가 끝나서 로마 제국이 잉글랜드 땅을 포기한 것도 있지만, 예, 실제로 전세계 평균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잉글랜드, 프랑스, 갈리아 땅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수한 겁니다. 로마 군대가 간단하게 해서. 예, 요게 군대 주둔해봐야 뭔 소용이야, 뭐 이러면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철수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집트 원정도 마찬가지죠. 이집트가 로마 제국을 먹어살린 곡창지대였다. 오늘날은 이집트가 우크라이나에서 밀수입하는 그런 나라지만, 예,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집트가 잘 나갈 때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당한 온도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왕조가 잘 나갔고, 그렇지 않은 때는 세계 평균 온도가 이집트 중심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평균 기온이 아니면 지나치게 낮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은 수메르 경제사학론 관점에서 수메르 아카드의 멸망 시점이 여기서 딱 기원전 2000년 특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드라가 또 수메르 경제사학론에서 중시하는 초점이 뭐죠?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슈르바니팔이 집권했던 아시리아가 멸망한 시점이 흥미롭게도 600 몇 년이에요. 근데 600 몇 년을 여기서 도표해서 찾아보면, 예, 기온이 극강하던 시절이다 이거죠. 예,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아시리아는 이집트마저도 정복해요. 아니, 저 필요 없는 이집트 땅을 왜 정복합니까? 이집트가 당시에는 뭔가 돈이 되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정복한 거예요. 그쵸? 네. 그때는 아시리아 전성 시절이었죠. 네. 그러면은 아시리아가 멸망했어. 그러면 이집트가 흥해야 되는데 이집트가 여전히 비빌대. 왜? 기온이 극강화돼 가지고 여전히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가 계속 아시리아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 비빌댑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회복을 못해 이집트는. 예, 이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다.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아슈르바니팔 멸망. 그리고 인드라가 주목하는 게 그거죠. 예, 해양민족과 관련돼서 기원전 1200년서부터 900년 사이, 이게 성서 고고가 공부하시는 한테 어떤 초미의 관심사죠. 과연 다윗과 솔로몬이 언제적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는가, 이런 어떤 화두, 이런 것들에 관심 들어서 해양 민족 이런 것들의 역사자들의 관심사잖아요. 이걸 벽석이민트께서 잘 제시했고,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학론에서 이걸 쌈박하게 정리한 바도 있죠. 자, 그 점에서 봤을 때, 자, 해양 민족이 갑자기 강성해져 가지고 히타이트도 멸망시키고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다 멸망시켰어.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빈지털인 거지, 빈지털이.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가뭄이 들면 상대적으로, 예, 해양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애들이, 예, 덜 피해를 받거든. 더군다나 지중해성 기후를 받으니까. 예, 그런 애들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예? 즉 해양 쪽 애들이 갑자기 강성해졌거나 아니면, 예, 기존의 육지 국가들이 어떤 이유로든, 예, 세가 약해졌거나 둘 중 하나인데 갑작스럽게 해양 세력이 커질 이유가 없거든. 예, 그러면 후자죠. 뭔가 이집트
히타이트가 같이 약화될 이유가 있었던 것은 그것은 대가문밖에 설명한 수밖에 없다. 대가문이 찾아와가지고 전체 문명이 다 폭망한 거예요. 이것은 이 기원전 11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0년간 동안의 대가뭄은 히타이트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멸망시켰고 인도 문명도 그 당시에 폭망했어요. 인도도 그 당시에 그 오늘날 겐지스 강이 아니라 어디지 갑자기 하여튼 그 강유역에 있는 문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그때 대규모로 인도인들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남아한 사람들 드라비다인들이 대규모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었던 신이 인드라 신인데 인드라 신이 쫄딱 망해가지고 인도의 오늘날 삼신 브라만 체제가 이후에 기원전 607년 정도 그 당시에 형성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대가뭄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인도 최고신은 인드라였단 말이에요. 인드라. 근데 대가뭄 시대를 맞으면서 못 믿겠다. 그래서 새롭게 인도 신이 브라만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 이 대가문 때문인 거죠. 진정한 신을 믿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기후사적으로 관점을 본다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이슬람이 그 마호메드가 한 7세기경인가 떴잖아. 근데 왜 사우디야? 하필이면 시리아도 아니고 터키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메카야. 메카. 사우디 메카 사막인데 왜 그 지역에서 하필이면은 모하메드가 떴어. 뭐 그래서 날 평균 기온으로 딱 보면 굉장히 온도가 낮았던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지금보다 온도가 2, 3, 4도 낮으면 사우디 사막이 어떻겠어. 뭔가 재밌는 양상이 벌어졌다. 그 당시에 이슬람이 떴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보면 그동안에 척박했던 유럽이 봉건제가 실시되고 농업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유럽의 힘이 세졌어. 반면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중동의 어떠한 영향력이 약화됐어요. 그 틈을 열어서 십자군 전쟁이 된 거죠. 유럽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중동이 불리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인드라 수메르 경전을 참고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화끈하게 변화된 것은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동지중해 베네치아 같은 애들 물리치고 지중해 상권을 장악한 것도 저것과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기후 지정학이 많이 이제 크게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 때부터다. 가장 춥고 배고파하고 망했어야 될 서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생각하면서부터 이 기후 지정학 기존의 전통적인 기후 지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오늘날 서양 문명을 일궈낸 거니까 그런 것들이 늘 높이 평가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항해 시대 때 오늘날 상식으로 생각하면 왜 미국을 식민지로 안 만들고 당시에 최초의 대항해 시대 스페인, 포르투갈은 왜 쿠바 땅이나 브라질 땅, 아르헨티나 땅을 원했습니까? 거기가 당대에 따뜻하고 풍요롭고 먹고 살만하니까 쓸모있는 땅이니까 간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 황금 땅인 이 미국 땅은 그냥 알래스카였어요. 알래스카. 굶어 죽었다니까.
알래스카 땅이 뭐 당대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땅이지. 이런 관점들. 오늘날의 미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콜럼버스 시절에 미국 땅은 그냥 동토였어요. 동토. 춥고 배고픈 당시에 예? 소빙하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추세고, 그러나 이것은 지역적으로 달라져요. 예, 특정한 지구 온도가 예, 오르거나 내리면 특정한 지역은 사기가 좋아져요. 대표적으로 영국이죠. 예? 영국이 예? 이제는 예? 이전까지만 해도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 없어도 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예, 이제 영국에도 예,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필요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처럼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도에 따라서 특정한 나라가 성하고 특정한 나라가 망한다. 중국 왕조사를 보더라도 어떤 때는 북방민족이 우세하고 어떨 때는 남방계, 그러니까 밑에 예, 강남에 있던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때가 있다.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그것은 세계 평균 기온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한반도에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 가지 해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세계 평균 기온은 평균 기온대로 보되, 이건 어디까지나 유럽 중심적으로 본 도표고, 이것이 고스란히 동아시아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 기후 연구가 매우 필요하고, 이런 동아시아 기후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동안의 사료가 부족했던 한반도 주변 역사에 대한 어떤 자료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의 수메르 경제상론 관점에서 한반도사를 조망하면, 한반도는 어떤 관점이냐면, 한반도인의 생성은 언제부터냐, 기원전 4000년 정도부터 시작된다. 그 악마의 동굴에서 발견된 저 연해주 쪽에 있던 애들이 내려온 거다. 그러면 그 연해주 쪽에 있던 살던 사람들은 북방계냐? 아니다. 그들은 고대 외다. 외. 고대 외는 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중동, 인도, 동남아, 중국 남부 통해서 만주까지 간 이들. 예, 루트가 저기에서 아마도 아메리카까지 간 사람들, 해안가를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 하지만 남방계인데 예, 북방계가 된 사람이다. 오리지널 북방계는 이 초원길을 따라온 사람들이고, 원래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평야가 거기가 사기가 좋아가지고 인류가 엄청 오래 모여 있었거든요. 고대 인류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가 우크라이나 시대에 인구 폭발을 겪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들이 일부는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남하하고 일부는 동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동쪽으로 갔을 때 총길 따라가지고 만주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북방계인데 그들은 소수였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을 조상을 보면 이 소수 북방계, 그 다음에 북방계가 된 남방계, 그리고 나중에 온 남방계, 이 세 부류가 인드라는 한국인의 생성 족속들이다. 그래서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안가를 따라온 남방계가 다수파예요. 북방계는 소수파입니다. 그러나 이 북방계가 된 남방계를 북방계로 치면은 북방계가 7대3 정도로 또 북방계가 우세해요.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 고대 외는 만주, 중국 남부, 산동, 한반도, 일본까지 다 있었어요. 이들의 특징은 키가 작고 문신을 하고 남자가 없고, 왜냐하면 이 근교에서 고기 잡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여자가 많은 여초 사회였다 이거예요. 여자가 중심인 사회.
예, 그런 사회가 보통 그런 전통을 가진 애들이 고대 외예요. 특징이. 예, 남자가 없고 여자가 많은 그런 게 고대 외. 그러니까 일본 외가 아니라 그거는 예, 나중에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야 일본 외고 고대에는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대 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한반도 족속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4,000년 이전에는 한국 한반도에 어떤 운석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당시에 살던 고대 예, 예전부터 이렇게 예, 한반도에도 들어와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싹쓸이 인정성서가 된 죽은 사건이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예, 한반도에 떨어서 뭐 공룡 뭐 하여튼 간에 뭐 다 죽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 씨도 없다가 날씨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어 가지고 빙하기 소빙하기를 말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만주에 살던 애들이 예, 남아있다 이거죠. 그게 기원전 4,000년경이다. 그때부터 한반도 족속들이 형성됐지만 아직은 한국인들이 아니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한반도 족속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냐면은 비로소 부족국가가 형성됐을 시기인데 이 부족국가가 보통 고구려 신라나 백제 마한 사만시대라고 하는 사만시대 그 다음에 백제 신라 백제가 국가 삼국사기에 따르면 형성됐던 시기들이 대체로 어떤 시기냐면 추웠던 시기입니다. 예, 노마 온난기 직전의 시대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한반도에서 문명이 발생해요. 부족국가가 발생해요. 역설적으로 한반도는 어떤 조건이냐면 날씨가 지금보다 평균 온도보다 조금 낮은 게 오히려 한반도에서 문명이 태동하기 좋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뭐냐면 만주에서 선진 문명을 우리가 보통 홍산 문화라고 하잖아요. 홍산 문화. 네, 베이징이나 요동 이런 홍산 문화가 선진 문명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남아하겠습니까? 추우니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추우니까 내려와서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정착하니까 거기서 비로소 문명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기원전 500년에서 예수님 태어나던 때까지 그때 부족국가가 본격적으로 생겼죠. 예? 우리는 조선의 후예다. 예. 사만,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형성되고 백제신라가 형성된 시기 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날 호남 땅은 인들아 볼 때 중국의 그 삼국시대 때 중국 삼국지에 나타났던 시기처럼 이 오늘날 그 중국의 그 상하이 이남 그 지역은 5월이 닿았던 데잖아요. 늪지대였기 때문에 예, 늪지대 상학지대처럼 예, 저는 오늘날 호남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 늪지대였다. 소금밭이었다. 호남평화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더라도 이렇게 섬 위주로 해안가에서 소규모로 살았지 호남 땅은 부족국가를 만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땅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의 어떤 영토 그것도 만의 54개국이 대부분 오늘날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북도, 익산 정도까지는 예, 만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익산 이하의 전북의 남쪽,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지역은 그냥 불모지였다. 늪지대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야만의 시대 족속들이었다. 있더라도 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한 데가 날씨가 약간 추워지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동남아 늪지대 같은 데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약간 사람이 조금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약간 변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날씨가 추워졌다는 조건 속에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추웠던 우리가 이제 북사에서 보면 한국사에서 보면 기원후 5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신라, 백제, 고구려가 막 강해지잖아요. 예. 아무 신라는 기어저 5세기 때 굉장히 약화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맨날 보는 게 흉노족이 막 그냥 서쪽으로 가고 유목민족이 대규모로 한반도로 내려왔다. 추우니까 내려온 거겠죠. 예. 그때 비로소 한반도가 다시 한번 탈바꿈하고 예. 새로운 어떤 신문명, 대부분 그 당시에 선진 문명은 만주에서 왔잖아요. 예. 만주에서 새로운 문명을 철기 문명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그걸 갑자기 뭐 일부에서는 갑자기 받아들이는데 딱 그런데 저는 그런 썰은 안 믿고요. 고고학적으로 이미 드러났어요.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순차적으로 묘의 지배층 묘의 어떤 것이 순차적으로 발견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 세력이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예, 계속 들어온 거예요. 끊임없이. 지도부가 계속 된 거예요. 고구려의 뭐 을지문덕이 외국인이라더라. 무슨 뭐 예? 그런 것처럼 계속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계속 예, 그 북방민족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계속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한반도가 예, 똘똘한 애들이 많이 와서 예, 기존에 있던 고대 외와 융합되면서 점점 더 한반도 정체성을 갖추다가 예,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면서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부족국가 시대 때만 해도 과연 언어가 통일됐을까 의심스럽지만 이것이 수백 년간 지속되면서 삼국시대 때 비로소 예, 삼국의 말이 어느 정도 예, 방언 수준으로 격상했고, 그렇다고 해도 뭐 어떤 사람들은 삼국시대에 말이 서로 안 통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어느 정도 말이 통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한국인으로 예, 본격 발전됐던 것은 통일신라다. 통일신라에서 한국인의 어떤 오늘날 한국의 정체성이 시작됐다. 한국인의 성씨 대부분은 예, 광산 김씨든 무슨 뭐 나주 나씨든 뭐든 그 대부분은 인들어가 알고 있기는 통일신라 때 형성된 성씨입니다. 한국인의 대다수 성씨는 통일신라 때 형성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 초기 때 왕건이 집권하면서 지도층에게 성씨를 하사하면서 완성된 겁니다. 다시 말해 통일신라 김유신 김춘추 한국인의 형성은 통일신라 김춘추에서 예, 고려 왕건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춘추에서 왕건이 한국인 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삼국시대는 한국의 조상이 아니냐? 그건 그냥 원류죠, 원류. 그냥. 예.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인드라가 만약에 엄밀한 규정을 내린다면 삼국시대 한국인은 한국인이라고 말하기보다 한반도인이 표현이 적절하다는 거죠. 한국인이라고 거의 그렇다고 해서 예, 한반도 역사가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큰일 날 얘기죠. 예, 한반도 역사. 예, 그러면 예, 그러한 관점에서는 한반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고, 한국인이라는 어떤 역사의 어떤 정체성은 통일신라 김춘추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춘추에서 시작해서 왕건으로 끝났다. 그때 이미 한국인의 정체성이 끝난 겁니다. 막스 레닌주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서양 관점이다 보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긴 게 민족주의다. 그건 서양 얘기고, 한국은 이미 예, 통일신라에서 고려초 김춘추에서 예, 왕건 때 이미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은 생긴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성은 16세기인가 17세기에 그때 종교 독립전쟁으로 그때 형성된 거고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오늘날 교훈은 뭐냐? 구원론 관점에서, 수메르 경제상론 관점에서 12시 30분, 5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인드라는 CPU 점유율이 높습니다. 또 우리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오늘날 기후 지정학 관점에서 기존의 기후 지정학은 뭐 에너지 중심, 뭐 근대사 위주로 하는 거가 아닙니다. 인드라 얘기 잘 들어보면 수메르 경제사 관점에서 기후 지정학 얘기하는 거죠. 뭐 에너지다 뭐다 무슨 뭐 저는 그런 걸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드라 관점에서 참고하죠. 인드라 관점에서 첫 번째는 인드라는 현 구변 황제인 대륙주의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해서 지지한다. 구변 황제의 대륙주 정책을 기후 대비를 지지한다. 이 점을 분명히 첫 번째 원칙으로 기후 지정학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는 여태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인들은 현재의 기후가 대한민국에 매우 좋다. 지금이 딱 좋다. 추워도 돼요. 추워도 좋아. 그러나 지금보다 더 더우면, 지금보다 한반도 온도가 1도만 더 높아지면 한반도가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여러모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 모두 좋아하는 명태가 사라졌잖아. 해양에 난류와 그 한류가 맞부딪힐수록 어장이 풍부해지잖아요. 그게 다 러시아 저쪽으로 오호츠크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명태잡이 하려면 러시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좋다. 날씨가 추워지면 명태가 다시 돌아오겠죠. 어쨌든 지금보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래도 좋아. 현재 온도도 좋아. 그러나 지금보다도 따뜻해지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여러모로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 배경이야 자연적인 것이든 인간의 잘못이든 그 어떤 것이건 대한민국은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지구온난화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면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기후 지정학에서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기후 지정학이라는 것이 산업화 때문에 인간이 과학기술 덕분에 기후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오늘날에는 이미 국유본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후를 조절하는 그런 어떤 상당한 기술이 개발이 종료가 되는 그러한 시기다. 미국 국방연구소인가 국방부인가 에서 발표한 바 있죠. 2025년.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금의 어떠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 연구에 보다 매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과학기술부 이쪽에서 기후 대비한 이에 대한 어떤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관점에서, 기후 지정학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향후 만주, 연해주 이들 지역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때 지금 환빠들, 우익 파쇼, 좌우익 파쇼들이 내세우는
그런 환빠 위주의 환단고기 같은 구본이 만들었다고 했죠. 가짜 문서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국의 메콩 시파르의 제국주의적 동북공정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일제에 그러한 만주사가 신민사관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이런 제야사학이라는 미명하에 있는 이런 기존의 모든 역사를 친일사관이라고 매도하는 이러한 파쇼 사관들은 여러분들 경계해 두셔야 됩니다. 기존의 역사관을 신민사관이라고 비판한 당신들의 쓰레기! 반쪽 아베 사관이야. 제야사학회라는 애들이 좌파쇼들이고 우파쇼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천사관이에요, 여러분. 기후지정에서 세 번째 실천사관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제야사학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기존의 객관적이고 과학 검증한 이러한 사관을 신민사관이라고 매도하면서 헛소리를 주작하고 있는 그따위 환빠사관, 무슨 백제빠사관, 고구려빠사관, 심지어 신라빠사관, 이런 모든 삼국시대 사관, 이런 쓰레기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뭐가 달라? 일제의 신민사관과 뭐가 달라? 이 쓰레기들아. 그런 사관은 결코 국기본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관으로 좌파쇼 우파쇼 아주 짓거려는 이놈들이 세뇌됐으니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늘의 방송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역사학자들, 열심히 연구하는, 오늘날도 역사 연구에 매진하는 대다수 역사학자들을 강단사학인이 하면서 신민사관이 하면서 그 매도하는 그 쓰레기들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반쪽이들이고 좌파쇼 우파쇼 파시스트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제 신민사관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저런 역사관을 가진 놈들은 파시스트입니다. 그럼 파시즘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좌파쇼 세력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럼 황빠, 백제빠, 고구려빠, 신라빠들을 여러분들 깊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매국노들입니다. 네 애비비가 매국노고, 그러니까 밥상물교으로 그따위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 니네들의 미래가 뭐가 되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